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리그 18위까지 추락했던 강등권의 크리스탈 팰리스에 충격적인 0대1의 패배를 당했는데요.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큰 부진의 충격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바로 지난 8라운드에 토트넘을 상대로 1대4의 패배를 당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리그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이 순위는 실제로 앞으로의 일정에 따라서는 맨유가 정말로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릴 정도로 심각한 패배였습니다. 대체 맨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쩌다가 최근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를 당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같은 시간에 열렸던 빅매치들 결과 살펴보면, 첼시가 전반 4분 만에 터진 콜 파머의 골이 취소됐지만 전반 18분 니콜라 잭슨의 골로 앞서갔다가 전반 32분 이삭에게 동점골을 내줬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결국 후반전 시작 2분 만에 파머의 골이 터지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사실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팀을 인수한 이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지 못했고, 또 많은 감독들이 실패를 하는 와중 속에 마침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죠. 첼시가 이번 승리로 선두권을 다시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든 반면, 맨유는 웨스트햄에 패배하고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배하면서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랜 A가 또 한 번 무너졌고, 맨유 역시 에릭 텐하그 감독 체제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스널과 리버풀의 경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아스널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니까 이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중상위권, 중하위권의 순위표를 보시면, 첼시가 이번 뉴캐슬전 승리로 승점 17점을 얻으면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고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브라이튼과 노팅엄이 나란히 승점 16점, 골득실 플러스 4인 가운데 다득점에서 앞선 브라이튼이 6위, 노팅엄이 7위로 돌풍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패배로 승점 13점에 멈춘 가운데 브렌트포드와 승점이 같은 상황, 골득실차 우세로 8위에 올라있긴 하지만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흐름인데요. 실제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승점 13점 동률인 것은 물론이고, 현재 리그 10위인 풀럼, 11위 본머스, 12위까지 떨어진 뉴캐슬과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 8라운드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 끝에 4대1로 완벽하게 제압했던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이도 겨우 2점밖에 안 나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 웨스트햄과의 경기 패배로 승점 11점, 동률이긴 하지만 골득실차 마이너스 3의 다득점 열세로 인해 리그 14위까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승격팀인 레스터시티가 15위로 강등 위기를 겪고 있는 팀인데 승점 9점이니까 사실 맨유가 이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이도 이제 얼마 안 나는 상황,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한 1대2 패배가 왜 충격적이냐면, 웨스트햄이 토트넘전 1대4 패배뿐 아니라 입스위치, 승격팀이자 강등이 유력한 팀을 상대로 4대1로 이긴 경기는 있지만 브렌트포드 원정 1대1로 비겼었고, 또 카라바오컵에서는 리버풀에 무려 1대5의 참패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고, 첼시와의 홈 경기는 0대3으로 크게 졌고, 또 풀럼을 상대로도 1대1로 비겼고, 맨시티와의 홈 경기도 1대3으로 패배하는 등 수비적인 문제를 많이 드러내면서 최근 경기 거의 이기질 못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대량 실점하면서 패배하는 과정 속에 그나마 체급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승격팀 입스위치를 상대로만 승리를 거뒀던 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페테기 감독이 경질설에 시달릴 정도로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한 이후에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번 맨유와의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 조금은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고, 반대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첫 3경기를 모두 비기면서 유로파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할 수도 있는
리그 페이지에서 조기 탈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겪고 있는 맨유가 웨스트햄과의 리그 9라운드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이제는 정말 테나 감독에 대한 불신론 현지에서까지도 크게 짚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성적을 공식 경기로 놓고 본다면 웨스트햄보다도 부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그 순위를 웨스트햄에 뒤집히기도 했었고요. 최근 8차례 공식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한 경기는 딱 한 경기, 지난 10월 19일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2대1 신승뿐입니다. 그 외의 결과를 보자면 현재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득점 없이 비겼던 9월 22일 경기가 있고요. 홈에서 네덜란드 클럽 트벤테와 1대1로 비긴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고 그 이후 토트넘이 지금 굉장한 그 비판론을 받고 있는데 그 토트넘과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른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0대3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테나 감독 본인은 그 경기가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는 굳이 분석하고 돌아올 필요가 없다, 내 머릿속에서 지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퇴장이 되기 전에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던 그 당시의 경기 내용도 사실은 맨유가 거의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억울하다거나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FC 포르투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3대3 무승부로 2경기 연속 3실점을 했고요. 이어서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긴 것은 그나마 좋은 성과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브렌트포드에 승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튀르키예 원정 페네르바체와의 유로파리그 리그 3차전 1대1 무승부에 이어 이번 웨스트햄전 패배는 결과적으로는 최근 8경기 1승에 불과한 아주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다, 승리를 잊은 맨유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올 시즌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득점력과 결정력의 문제인데요.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이 9경기에서 넣은 골이 고작 8골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과 똑같이 골득 실차가 마이너스 4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려서 14위로 밀려난 것인데요. 맨유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승격팀인 사우스햄튼, 그리고 지금 마이클 올리세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고 또 오드손 에두아르도 팀을 떠나고 많은 개편이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6골, 이 두 팀만이 맨유보다 적은 골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선수단의 시장 가치를 놓고 보자면 사우스햄튼이 2억 8,300만 파운드고 팰리스가 4억 3,800만 파운드, 그런데 맨유는 8억 5,500만 파운드로 선수단에 쓴 이적료나 연봉이나 뭐 이런 몸값들을 봤을 때는 맨유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충격적이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하 감독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하는 인터뷰가 계속해서 현지 팬들의 실망감과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텐하흐 감독은 올 시즌 판정 문제 그리고 부상자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결국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판정이 좀 잘못됐다, 억울하다, 그리고 그게 뭐 사실은 뭐 판정이 뭐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2-3골을 앞선 경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다. 선수의 결정력, 플레이는 좋은데 전술적으로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플레이, 득점기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골을 못 넣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경기 기록을 보시면 웨스트햄이 2대1로 이긴 이 경기의 슈팅은 무려 실제로 맨유가 18개를 때리면서 많이 슈팅을 했고요. 웨스트햄이 12개였죠. 그리고 유효 슈팅이 맨유가 5개, 웨스트햄이 3개였고 점유율도 맨유가 57%로 원정팀이지만 앞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 득점 값을 보면 물론 이 페널티킥이라는 게 아주 높은 기대 득점 값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2.98골로 3골을 넣을 정도의 내용의 경기를 했고 맨유는 2.12골로 2골을 넣을 만했지만 1골밖에 못 넣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결정력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웨스트햄이 3대2로 이길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즉 테나 감독이 말한 대로 경기는 맨유가 잘했는데 골운이 안 따라서 내지는 결정력이 안 좋아서 못 이긴 게 아니라 경기 내용상으로도 웨스트햄이 이길만 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통계업체 옵타가 이제 제공한
경기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물론 맨유가 전반전에 더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후반전 시작과 함께 웨스트햄이 3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경기 주도권, 공격 주도권을 웨스트햄이 가져갔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넣기 전에 가장 높은 공격 위협도 이 상황이죠. 맨유가 가졌던 위협적인 기회보다도 더 위협적인 기회. 맨유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웨스트햄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즉 맨유도 이때 골을 넣지 못한 게 아쉽겠지만 웨스트햄도 이때 골을 넣지 못한 건 아쉬웠고 결국 여기서 골을 넣었고 또 그 뒤를 보면은 끌려가는 상황에서 맨유가 몰아친 것이지 후반전 들어서는 공격 위협도가 거의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골이 나온 그 시점까지도요. 결국에는 전반전 요 시점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억울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후반전에 승부를 건 웨스트햄이 그 시점에 골을 잘 뽑아냈고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 결국 웨스트햄이 이길 만한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선수단 구성 면면을 보더라도 물론 웨스트햄도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맨유가 투자했고 맨유가 구축한 선수들의 이 면면이 결코 이 패배를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라스무스 호일룬이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 무력했어요. 왼쪽 측면에 배치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책임이 있었고 오른쪽에 배치된 마커스 레시포드는 크게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몇 차례 좋은 패스를 뿌려줬고 에릭센 역시 미드필더로서 나쁘지 않은 노련미를 보여줬고 그리고 카세미르도 이날은 분투하면서 결정적인 동점골을 뽑아내긴 했으나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센터백 라인이 더리우트, 리산드로, 마즈라위 등 이 아약스 출신 테나 감독 계열의 선수들이 모두 그리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마즈라위는 경기 막판에 부상을 입으면서 여전히 맨유가 선수단의 몸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노출을 했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을 보시면 미카엘 안토니오를 원톱으로 놓고 카를로스 솔레르를 선발 출전시켰어요. 그리고 루카스 파케타, 제로드 보엔을 이 선에 두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원볼란치를 뒀던 것이 수비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하다 보니까 기도 로드리게스와 에드손 알바레스를 투볼란치로 두고 에메르송, 킬먼, 마브로파노스, 완비사카를 포백으로 놓고 파비안스키가 골문을 지켰거든요. 전반전에는 조금 이 솔레르 체제가 아쉽기도 했고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이 웨스트햄이 하프타임에 마브로파노스를 빼고 토디보를 놓고 파케타를 빼고 수책을 넣고 솔레를 빼고 서머리비를 투입하면서 공격 속도가 좋아지고 중원 안정성이 높아지고 배후 빌드업도 좋아졌습니다. 각 포지션의 선수 3명을 바꿔놓으면서 공격, 미들, 수비를 다 바꾸면서 웨스트햄은 후반전부터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득점이 없었지만 74분에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넣기 직전인 71분에는 안토니오를 빼고 또 데니 잉스가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웨스트햄은 이 줄리엔 로페테기 감독이 후반전에 투입한 선수들이 모두 제 몫을 다 하면서 또 득점 상황에 관여를 하면서 팀의 승리에 충분한 기여를 했어요. 물론 맨유 역시 후반전에 아마드 디알로를 59분에 레시포드 대신 투입을 했고 또 에릭센을 빼고 지르크지를 투입하면서 0대1의 열세 상황에서는 이 들어간 지르크지가 곧바로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는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순간 이 마즈라이가 부상을 당했을 때 투입했던 빅터 린델로프가 웨스트햄의 공격을 통제하는 데 실패를 하면서 경기 종료 전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맨유 같은 경우 평소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경기에 패스 연결이 짜임새가 있었지만 웨스트햄이 확실한 이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구축하고 비대칭 플레이를 펼치는 전술적인 노림수를 썼을 때 그에 대한 노련한 대응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테나 감독이 억울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나왔던 기회입니다. 웨스트햄의 후방 빌드업이 들어올 때 에릭센이 잘라냄과 동시에 패스를 딱 찔러줬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뒤로 빠져 들어갔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냈고 가르나초가 여기서 곧바로 때린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골대의 불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8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뒷공간을 찔러줬어요. 호일룬이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밀어줬고 브루노가 찔러줬고 또 한 번 왼쪽 뒷공간에서
가르나초가 파고들어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슈팅이 옆으로 빗나갔어요. 테나 감독이 말했던 게 바로 이 두 장면이에요. 여기서 두 골이 들어갔다면 맨유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전 종료 직전 45분에도 에릭센이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카세미르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을 때 파비안스키가 기가 막힌 선방을 펼쳤죠. 이 장면들은 분명히 맨유가 전반전에 두세 골을 넣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넣지 못했다라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힘을 쓴 웨스트햄은 그 기회를 잘 살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운 좋게 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웨스트햄 역시 충분히 만든 골이었는데 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보엔의 플레이, 이 사이드 플레이가 강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보엔의 컷백을 중앙에서 침투한 또 이선 공격수가 연결해주면서 여기서 침투한 선수 등번호 18번이죠. 교체로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돌려줬고 수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돌려줬고 그걸 끝까지 또 쫓아가면서 수책이 해준 것을 서머빌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득점 과정을 합작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점골을 맨유가 넣은 상황은 분명히 맨유 역시 교체로 넣었던 아마드가 올려준 공을 달로가 헤더로 떨궈주고 이제 그 다음에 지르크지가 또 헤더로 밀어준 것을 카세미르가 밀어 넣으면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동점골에 관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테나 감독이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뭐 최악이다. 뭐 저희가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 감독에게 비판을 했던 것처럼 그만큼 뭔가 못 보여준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속된 팀의 흐름과 경기력과 또 선수단 관리의 문제들을 돌아보면 포스테코글 감독보다 전술적인 면은 더 뛰어날 수 있어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 더 큰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본인이 판정적인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87분에 데니 잉스가 공을 경합하기 위해 달려든 상태에서 명확하게 이 가격을 당하면서 넘어졌어요. 액션이 아니라 충돌이 있었고 가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것이고 그 페널티킥을 보엔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득점을 했다. 결국에 뭐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억울하다고 말하기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그렇게 경기를 제압하고 압도하고 지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맨유라는 명성, 맨유가 쓴 돈, 그리고 맨유가 테나 감독에게 부여했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그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최근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을 엠버서더직에서 해임하면서 그에게 지급하던 연봉을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회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하나 주어진 소식은 정말 엄청난 구조조정을 맨유가 하고 있는데 구단 리셉션 직원으로 40년 가까이 일해왔던 캐스 여사를 이제 해고한다라고 통보했다고 해요. 물론 리셉션 직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려 125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있던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노후가 걱정이 없을 많은 돈을 버시긴 했죠. 그래도 구단의 문화와 역사를 이뤄왔던 사람들을 다 이런 비용 절감의 이유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팬들에게 좀 부정적인 여론을 야기하는 뭐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람을 다 내보내면서 왜 테나 감독은 안 내보내느냐. 물론 테나 감독에겐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지난 시즌 물론 FA컵 우승컵을 들기는 했지만 리그에서 극도의 부진과 최악의 성적을 낸 테나 감독이 잔류하는 과정에서 유임되는 과정에서 그가 만약 올 시즌에 경기력이 좋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위약금을 좀 최소화하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왜 마련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맨유의 테나 감독이 그나마 본인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했던 게 카라바오컵을 우승하고 FA컵을 우승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 레스터 시티와 치를 카라바오컵 16강전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리그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진 가운데 지금 5위로 치고 올라와 있는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11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이 경기 결과는 정말로 맨유가 강등권까지 더 추락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첫 승이 없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 경기가 11월 8일 금요일 새벽 5시 그리스 클럽 파옥과의 경기로 펼쳐지고 또 11월 10일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11월 25일 입스위치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 두 경기는 승격 팀을 상대로 한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거나 내지는 패배한다면은
정말로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고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위협, 이제는 여기서까지도 결과를 못 내면 정말 맨유가 테나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맨유가 현재 14위 승점 11점인데 물론 강등권에 있는 입스위치가 4점, 울버햄튼이 2점, 사우스햄튼이 1점이니까 강등될 거라는 우려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첫 선을 거두면서 17위로 강등권을 벗어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팰리스가 기세를 올린 가운데 그 팰리스를 이기지 못한 맨유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고 이어질 레스터 시티전, 입스위치전에 만약에 승점을 얻지 못한다거나 패배를 한다면 순위는 15위, 16위, 17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정말로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게 현실화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맨유 감독 후보로 꼽혔던 전 맨유 소속 코치 키어런 맥케나가 이끌고 있는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정말 그때는 강등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고 어떻게 타개하게 될지 앞으로 이어질 맨유의 상황,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소식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